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2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엑셀이 80점 이상인 이런 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함수는 우리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특강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함수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뭐 카운트 함수가 무엇이냐, 뭐 디카운트가 무엇이냐, 각각의 함수의 정의 말씀드리고 사용 방법들도 꼼꼼하게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실습을 하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관련돼서 문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특강의 내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특강 내용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특강에서 출제되는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이런 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엑셀이 80점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엑셀 보시면은 80점이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2라는 값을 만들기 위한 함수를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수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카운트가 이용이 되었고요. 자, 카운트는 이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붙게 되면은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 처리가 쉬운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는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인수 먼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이 다섯 번째까지, 자, 필드 이름까지, 자, 항목의 이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이 어딥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엑셀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이 이제 열의 위치가 두 번째 열이죠. 하나, 둘, 두 번째 열이 되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2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엑셀이라고 항목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이 들어와 줘야겠죠. 자, B 7번째부터 해서 B 8번째까지, 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셀에 조건식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항목의 이름, 자, 필드의 이름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이제 조건이 되겠죠. 8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라는 값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문제를 풀이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 확실하게 잡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장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수식만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도구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죠. 눈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문제만 보고 바로 답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눈으로 보고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함수의 각각의 형식들, 자, 인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첫 번째 인수가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인수의 의미, 세 번째 그 인수의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입력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참조 뭐 A 첫 번째 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을 참조를 하죠. 셀 참조를 하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하고 콜론하고 A라고 나왔습니다. 자, 엑셀 워크시트에서 가로는 뭐죠? 가로는 행이죠. 행은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A, B, C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이제 콜론은 어디에서 어디라고 할 때 이제 콜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에서 A까지가 되기 때문에 A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열 전체.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행이죠. 숫자는 행입니다.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아요. 1행에서 3행까지 모든 셀을 참조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4번은 이제 구분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느낌표가 붙었네요. 느낌표. 자, 여기서는 콜론이 붙었고요. 자, 느낌표를 기준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시트명이 되는 거예요. 시트명.
시트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셀 주소, 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트 1, 시트 1. 자, 시트 1의 이름을 가지는 시트에 A 첫 번째 셀에서 A 다섯 번째 셀까지의 셀을 참조한다. 자, 만일 현재 셀의 이름이 시트 1일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현재 시트의 이름이 시트 1이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시트가 시트 2예요. 시트 2. 시트 2고, 이제 시트 1은 이제 다른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시트 1이라고 해서 시트 이름까지 명시를 해줘야만, 그죠? 셀 참조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트 1에 있는 A 첫 번째 셀에서 A 다섯 번째 셀이 되는 거예요. 그냥 A 첫 번째 셀, A 다섯 번째 셀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시트에서의 그 셀의 주소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가줘야 돼요. 느낌표 들어가줘야 되고, 더하기라는 것은, 더하기의 의미는 뭐죠? 더하기의 의미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트 1에 있는 A 첫 번째 셀, 시트 2에 있는 A 첫 번째 셀,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워크시트가 다를 때 이제 참조하는 이제 표현 방식이고요. 이제 통합 문서 자체가 다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트가 다를 때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앞에 대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통합 문서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2라는 통합 문서에서 시트 1에서 A 첫 번째 셀이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는 이제 느낌표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고요. 자, 통합 문서 이름은 대괄호로 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A 첫 번째 셀에서 D 일곱 번째 셀과 C 다섯 번째 셀에서 E 일곱 번째까지의 셀의 범위를 참조한다. 자, 해서 제대로 입력된 것 같지만은, 자, 하나 하고 또 하나를 이제 서로 연속된 셀이 아니고, 이것은 비연속적인 셀이죠. 자, 여기 셀 이제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도 셀 그룹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는 쉼표가 들어가줘야 돼요. 쉼표. 됐죠, 그죠? 쉼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쉼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A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자, A 첫 번째 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D 첫 번째 셀까지 드래그 하였다. 다음 중 D 첫 번째 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이란 것은 그 셀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을 여기 보면은 마우스 올려 보시면요, 십자가 모양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채우기 핸들이 되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복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이라는 값이 있죠. 자, 1이라는 값을 이제 복사하는 방법이, 물론 키보드에 이제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자, 내리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혼합된 경우에는요, 내려보시면은, 숫자는, 일씩 증가가 돼요. 일씩 증가되고, 문자는 복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냐, 뭐 숫자냐,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형태냐에 따라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학년 A반이죠. 자, 이런 문자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든 오른쪽으로 뭐 그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든 결과는 동일한데요. 문제대로 한번 뒤에 첫 번째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숫자는 일씩 증가됩니다. 나머지는 복사가 돼요.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1학년 A반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는 거. 자, 복사가 카피잖아요, 그죠? 자, C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오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름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를요. 물론 sum 함수를 이용을 할 때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A 첫 번째부터 해서 A 네 번째까지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범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이 범위를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별도 이름을 주는 거죠. 자, 범위 선택을 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수학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sum 함수를 이용을 할 때 그냥 수학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의 범위는 사실 A 첫 번째에서 A 네 번째라는 것은 사람이 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값들의 집합일 경우에는 수학이라고 이름을 따로 주고 영어일 때는 영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게 되면은 좀 더 분석하기가 쉽고 입력하기도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의 정의. 자, 이름 정의는요.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사실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꼭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자, A 첫 번째처럼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셀 주소는요, 엑셀에서 인식하도록 A 첫 번째라고 입력을 하면요, 딱 정해졌습니다. 그죠? 딱 정해졌는데, 이름을 A 첫 번째라고 하고 범위 설정은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까? 엑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와 같은 이런 이름은 사용할 수 없고요. 첫 글자는 문자나 당연히 문자 들어올 수 있고, 자, 밑줄만 쓸 수 있고, 자, 밑줄은 사용할 수 있어요. 밑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마침표를 사용한다.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같은 통합 문서에서는 이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시트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시트, 그러니까 시트 1번, 시트 2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수학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트도 달라도 안 되고요. 통합 문서가 달라야 돼요. 통합 문서 자체가 달라야만 이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합 문서라는 얘기는 시트 내에서 같은 이름을 주든가, 시트가 다를 때 그때 이름을 같은 이름을 주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대수 문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최대 255자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름 정의 시의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 아니죠. 밑줄이나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2번, 시트가 다를 경우에는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시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트가 달라도 안 돼요. 통합 문서가 달라야 됩니다. 자,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름들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름이 아니고요. 파일의 이름을 정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시트의 이름을 정의한다. 통합 문서의 이름을 정의한다.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름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A 첫 번째에서 A 네 번째까지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이제 참조가 되는 거죠.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한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머리글, 바닥글을 입력하는 방법,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글에다가 가운데 구역에는 1, 자, 1을 입력하는데 이 1의 의미가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기사 포스트의 로고,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이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삽입하도록 하고요.
오른쪽에는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기사 퍼스트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일반적인 텍스트의 그 서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굵죠. 굵게 되어 있고 앞에 앰프센트라고 기호가 하나 붙었네요.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이제 페이지 설정 버튼이 있죠. 자, 클릭하시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자, 머리글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이제 머리글 입력 양식이 되는 거죠. 이런 입력 양식 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편집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머리글 편집 누르시고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왼쪽 구역에는 이제 그림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은 그림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단추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림 하나 선택하고 삽입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시면은 이제 그림이 삽입이 됐는 거예요. 조금 뒤에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샵에서, 앰프센터에서 그림이라고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개체라든지 어떤 그 형식들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큰 괄호로 해서 묶여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앰프센터가 앞에 붙습니다. 자, 가운데 구역에는 이제 1페이지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제 하이픈이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것은 그냥 숫자 1의 의미가 아니고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페이지가 바뀌면 그때마다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를 입력을 하시려면은 두 번째 이제 단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단추를 클릭을 하면요. 이 단추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명령 단추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할 수 있어요. 전체 페이지 수.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 페이지 수에서 몇 번째 페이지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페이지를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페이지 번호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번호 입력하면은 이제 그림 입력했을 때와 동일하죠. 자, 앰프센터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 페이지 번호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이 페이지 번호가 각각의 페이지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구역에는 자, 하나 남았죠. 가운데 구역에서 하나 남은 것은 하이픈 빠졌죠. 하이픈. 자, 띄어쓰기 한번 주시고, 띄어쓰기 한번 주시고, 하이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이픈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앰프센터가 있기 때문에 표시는 되는데 뒤에는 지금 페이지 번호하고 대괄호 다음에 바로 이제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하이픈은 표시가 안 돼요. 보세요. 자, 현재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하이픈이 붙었지만은 뒤에는 하이픈이 없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주셔야 돼요. 띄어쓰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기사 퍼스트.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그냥 기사 퍼스트라고 서식의 변화 없이 입력이 되고요. 자, 서식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일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텍스트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은 글꼴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됐죠. 자, 앞에 앰프센터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넣었습니다. 자, 제대로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없어지죠. 기자라는 기자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글자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앰프센터는 좀 특별한 구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은 앞에 앰프센터 문자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겠죠. 자, 앰프센터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괄호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입력을 해야만 하나가 화면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입력된 서식을 이제 변경하려면은 텍스트 서식이라는 이제 단추를 클릭을 해서 설정을 변경하면 되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 서식도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록 설정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이것은 그 텍스트 서식 단추가 되겠죠. 자, 텍스트 서식 단추를 클릭하여 글꼴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놓고 자, 조금 전에는 이제 왼쪽에 있었습니다. 머리글 왼쪽에 있었죠. 그러면 구역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왼쪽 구역이다. 구역을 먼저 커서로 놓고, 그 다음, 이제 그림, 이제 서식 단추를 클릭을 해서 그림 서식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머리글 또는 바닥글 내용에 앰프센트 문자를 포함시키려면 앰프센트를 이중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페이지 번호를 1,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하이픈,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요. 앰프센트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죠. 앰프센트가 먼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앰프센트는 항상 대괄호 하고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래쪽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엑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의 상호관계나 경향 또는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뭐 쉬운 문제네요, 그죠? 자, 이게 차트가 되겠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차트가 되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 시나리오는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고요. 목표값 찾기는 시나리오의 반대죠. 입력값을 예측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는요,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크로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요.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개발도구 탭은 최초에 설치했을 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구 탭은 보여지지 않고요. 자, 이것을 이제 보여지게 하려면은 오피스 단추를 일단 먼저 클릭을 하시고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기본 설정이 있고요. 거기서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만 개발도구 탭을 보실 수 있고 매크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맞죠? 자, 2번.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문서는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다. 자, 통합 문서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통합 문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확장자가 XL, SX. 자, 이 확장자를 가지는 일반적인 통합 문서가 있고요. 매크로가 포함이 되었을 때는 확장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XL, SM. 자, 매크로의 M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일반적인 통합 문서가 있고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죠.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개발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개발도구 탭 내에 보시면은 매크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삽입에 가시면은 양식 컨트롤, 액티브 X 컨트롤, 이런 컨트롤들을 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맞고요. 3번,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매크로하고 보안하고 관련이 좀 많습니다. 자, 매크로란 것은 어떤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명령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명령은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매크로는 명령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2라면은 자동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매크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엑셀에 포함을 시켜서 유포를 시키면은 엑셀을 그냥 열기만 열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하고 보안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이제 코드에 가시면은 매크로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크로 보안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매크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모든 매크로를 일단 제외시켜요. 자동으로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제외시키고 그래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림을 표시를 해요. 자, 이런 알림을 보여줍니다. 자, 보여주고 차단을 할 거냐 사용을 할 거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설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모든 매크로 제외. 자, 같은데 알림 표시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알림이 없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할 수도 없고 뭐 차단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을 한다. 디지털 서명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허가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인증이 되어 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매크로 중에서 인증되어 있는, 서명되어 있는 매크로만 포함을 시키겠다. 자,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바이러스든 뭐 정상적인 매크로든 정상적인 매크로든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키겠다. 그것은 위험성이 아주 높은 그런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죠. 자, 그래서 기본 설정은 알림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 설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 한번 보셔야겠네요. 자,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데 A 두 번째부터 A 여섯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숫자로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true처럼 논리값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평균 계산이 될까요? 자, 에버리지 함수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20, 30, 40을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rue 자체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대상에서 빼버리고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4로 나누게 되면은 25가 맞죠. 자, 그 다음 3번. 3번도 그대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했네요. A 두 번째부터 A 네 번째 그리고 A 여섯 번째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뭐 결과는 1번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1번은 true 논리값이 포함이 되었지만은 에버리지 함수 자체가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25란 값이 나왔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범위 선택에서 빼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이제 값을 다 더하고 4로 나눴기 때문에 동일한 2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하고 뒤에 if가 붙었네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자, 인수는 조건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조건이 들어가고요. 평균을 구할 범위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A 두 번째부터 A 여섯 번째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40 미만이다, 40 미만이다 하고 큰 괄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대괄호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 문자열로 인식을 할 때 큰 따옴표를 묶잖아요. 자, 이것은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숫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40은 숫자지만은 부동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는 문자열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조건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뒷부분에 평균의 범위가 포함이 안 됐죠.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의 범위가 생략이 되면 조건의 범위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조건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의 범위가 A 두 번째부터 A 여섯 번째까지고 조건은 40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4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3건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0이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이 문제죠. 에버리지하고 뒤에 A가 붙었습니다. A가 붙으면은 이제 데이터의 A 생각하시면 됩니다. A.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대상이 에버리지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있는 셀이 대상이 되었는데 A가 붙으면은 데이터가 있는 셀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A 두 번째부터 A 여섯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데이터죠. 데이터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데이터입니다. 다 해당이 돼요. 일단 5로 나눠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행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럼 10 더하기 20, 30, 40 하고, 자, 이 true를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거냐? true는요, 숫자로 바꾸게 되면 1입니다. 1.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그래서 10, 20, 30, 1 더하고 40 더하고 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이 정답이 되는데 25라고 했기 때문에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함수 특강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엔터를 입력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제 셀이 이동이 됩니다.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엑셀 옵션에 가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급에 가시면은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했을 때 아래쪽이냐, 오른쪽이냐, 위쪽이냐, 왼쪽이냐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 시프트 엔터가 각각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기능이 달라요. 자,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엔터 입력을 하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죠.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입력을 할 때 컨트롤 키를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같이 입력을 할 때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 권우석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값을 여러 범위에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lt가 붙게 되면 강제로 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기사 포스트에서 엔터 치면 다음 셀로 이동이 되는 거고, 아래쪽 셀로 이동이 되는 거고, 같은 셀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 누르고 엔터. 자, 여기서 엔터 하시면은 다음 셀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셀에 강제로 줄 바꾸면 할 때는 Alt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Shift 엔터는 엔터의 반대쪽으로 셀이 이동이 됩니다. 자, 엔터는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이 됐네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 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엑셀 옵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컨트롤이 붙으면 동일한 값 입력할 수 있고요.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줄 바꿀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아니죠. 엔터를 눌렀을 때 방향하고 반대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세로 축의 주 단위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주 단위가 뭐죠? 자, 세로축 한번 보십시오. 자, 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그래서 이제 단위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축소시에 가시면은 뭐 최소값, 뭐 최대값, 주 단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100이 되는 거고 0과 100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주 단위는 이제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데이터 계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계열은요, 범례하고 같습니다. 범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3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이라고 해야 되는데 4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있다. 맞는 얘기고요. 주 단위에 가로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다. 자, 이게 주 단위가 되는 거고, 자, 이 가로 눈금선이 되는 거죠. 자, 설정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주 단위, 주 눈금선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요.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눈금선에 가시면은 기본 가로 눈금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 눈금선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의 조건부 서식에 의해 셀의 배경색이 변경된 결과이다. 다음 중 A 두 번째에서 C 다섯 번째 영역에 설정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색이 바뀐 그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색이 바뀐 경우, 바뀌지 않은 경우로 서로 비교 판단하시면 되겠죠. 어떤 경우가 맞느냐 쭉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 두 번째 셀하고요. C 두 번째 셀, B 두 번째 셀하고 C 두 번째 셀하고 더해서 170 이하, 170 이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해서 170이 초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바탕색의 이제 바탕색의 색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 달러 표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참조를 표시할 때, 절대 참조를 표시할 때 달러 표시가 붙는데 이거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열 이름 앞에다가 달러 표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이름 앞에 붙은 것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필드명을 제외하고 범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범위 지정을 할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 실제 데이터만 범위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두 번째에서 C 다섯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자, 수식 입력 시 등호, 반드시 수식일 때는 등호 들어간 게 당연하고요. 자, 조건을 지정할 때 조건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나와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식 입력이 되었는데, 자,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true, 만족하지 않으면은 false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만 색을 줄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행 전체의 서식이 지정이 될 때는 달러 표시가 열 이름 앞에 붙어야 됩니다. 알파벳 앞에 붙어야 됩니다. 자,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은요, 바탕색을, 이제 배경색을 바꿔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이제 그 서식, 그러니까 글자의, 텍스트의 서식을 진하게 한다든지, 크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바탕색도 배경색도 바뀌고 서식도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적용이 돼요. 만족을 한다라면은. 자, 그렇지만은 서식이 겹치는 경우, 어떨 때는 노란색, 어떨 때는 연두색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배경색을 가지고 조건을 여러 개를 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개 조건 중에서 또 만족하는 조건이 또 중복해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바탕색이란 것은 한 가지밖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는요, 조건을 지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지정한 조건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1, 2, 3, 4 했을 때 네 번째 마지막에 지정한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홍길동의 성적표에서 컴퓨터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르는 전체 평균 점수의 변화 과정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도구로 적절한 것은 데이터표가 정답이 됩니다. 자, 데이터표가 왜 필요한지만 아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데이터표란 것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만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요. 자, 매출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7만원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세율은 바뀔 수가 있죠. 9.5%, 7.5%, 8.5%, 10.5%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9.5%일 때는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겠죠. 자, 7만원 곱하기 9.5%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수식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럼 7.5%일 때는 얼마냐? 8.5%일 때는 얼마냐? 10.5%일 때는 얼마냐? 이런 세금의 변화 과정을 표로 만드는 것이 데이터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컴퓨터 과목의 점수 변동, 예시에서는 세율 변화가 되겠죠. 세율의 변동, 변동에 따른 전체 평균 점수의 변화 과정. 자, 이것은 데이터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정렬 기준. 자, 이것을 기준 추가를 하게 되면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새겨 있고 데이터가 쭉 있으면은 이렇게 뭐 표 형태로 되어 있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 이 값들이 하나의 행으로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이동이 되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행 단위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2번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숨김 처리할 수가 있죠. 행이나 열을 숨기게 할 수 있는데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렬하면은 정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하고 숨겨진 열과 행은 표시를 하고 난 뒤 정렬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거 설명 틀렸네요. 그죠? 자, 앞부분은 설명이 맞는데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 정렬되면 낮은 것부터 해서 높은 것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 대문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문자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죠. 소문자가 우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 이제 그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 한글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영문 대문자,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예요. 그리고 특수문자 숫자, 그리고 빈셀, 공백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셀 색 또는 글꼴 색 기준에서 정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정렬 기준에 보통 우리는 값을 선택을 하는데요.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 색이라든지 셀 아이콘을 기준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중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픽업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요약을 빨리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엑셀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죠. 쉽고 빠르게 요약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리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제 기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나열을 한 거죠. 쭉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직위별로 해서 뭐 기본급의 뭐 평균이라든지 뭐 직급 수당의 합계라든지 뭐 부서명의 기준 가지고 어떻게 뭐 또 합계를 구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삽입해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라고 되어 있으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생산부만 확인 누르시면은 생산부에 대한 값들만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 혹은 전체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필터라고 합니다. 보고서 필터. 필터의 기능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 전체가 이 값을 기준해서 필터링 되어서 보고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고서 필터라고 하고 뒤에 필드라고 붙습니다. 필드.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행이죠. 행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필드라고 하고요. 자, 성명은 뭡니까? 열이죠. 그래서 열필드라고 합니다. 열필드. 그리고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합계, 여기 들어있는 값들은 다 뭡니까? 기본급의 합계, 직급 수당의 합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값 영역이라고 합니다. 값 영역.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급하고 직급 수당을, 자, 시그마, 그냥 합계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값 영역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값 필드다. 값 필드. 자, 필드라는 것은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픽업 테이블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자, 이 데이터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필터링. 자, 이름을 가지고 또 필터링 할 수도 있겠죠. 뭐 예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1번을 이제 필터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필터라고 하고요. 뒤에 필드라고 붙습니다. 필드.
그리고 그 전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전공이 이제 행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 필드 혹은 행 레이블이다. 자, 그 다음 지역이네요. 이것은 열이 되겠네요. 열 레이블 혹은 열 필드.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갑 영역이 되겠습니다. 갑 영역이 되고, 갑 필드는 자, 컴퓨터 일반에 대한 합계,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한 합계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의 합계 이 부분은 이제 갑 필드가 되고, 이 부분을 갑 영역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자,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픽업 테이블 기능이 되는 거고요. 대화형 테이블이란 것은, 보고서 이제 필터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보고서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서로 대화하듯이 마치 엑셀하고 대화하듯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보고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화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픽업 테이블 옵션에서 하위 수준 데이터의 확장 축소에 사용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추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픽업 테이블을 만들다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김기윤 사원, 그리고 김기윤 요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은, 김기윤에 대한 요약이 없어집니다. 자, 플러스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위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표시를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쪽 클릭하면은 픽업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인쇄에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에 표시될 때 확장, 축소, 단추, 인쇄에 대해서 인쇄 유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하위 수준의 데이터의 확장, 축소,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인데요. 이것을 인쇄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픽업 테이블은 행열 레이블, 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혹은 행 필드, 열 필드, 자, 보고서 필터 필드, 갑 필드로 구성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필터 필드에서 하위 데이터의 집합에 대한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필터 기능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렬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에서 연결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클릭을 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퍼링크를 이제 셀에 적용하는 방법은요. 자, 셀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메뉴 중에서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선택을 하면은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연결 대상, 여기서는 연결 대상을 지금 물었잖아요. 그죠? 자, 연결 대상은 기존 파일, 웹페이지, 그리고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또 이렇게 상세한 그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여기선 전자메일 주소 맞고 새 문서 맞고 현재 문서 맞죠. 매크로 연결 단추 및 그래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첫 두 글자를 이용하여 출생 연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C 세 번째 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C 세 번째 셀에 대한 수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어 함수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함수가 어떻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어 함수는 인수값을 이제 날짜 형식을 입력을 받아요. 날짜 형식이라면은 보통 뭐 슬래시를 구분자로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자, 하이픈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슬래시를 이용을 했는데요. 자,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도, 월, 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인수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연도만
추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의 이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아래쪽 크게 표시된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슬래시가 있죠. 슬래시가 있고 이제 앰프센트가 있는데 앰프센트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연결자. 슬래시는 이제 연도, 월, 일, 월, 일을 구분하는 구분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호들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문자하고 이렇게 수식을 또 연결할 때는 앰프센트가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앰프센트는 이거하고 이 문자열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이 앰프센트는 자, 이 슬래시하고 자, 이 수식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자, 이 앰프센트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이 앰프센트는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슬래시를 기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레프트 함수가 이제 이용이 되었네요. 일단 연도를 추출해야겠죠. 이 부분은 연도잖아요. 연, 월, 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도는 레프트 함수 이용을 해서 왼쪽 두 자리만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두 자리를 추출해서 이제 02가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두 자리는 미드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부터 두 자리네요. 세 번째부터 해서 두 자리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두 자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미드 함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죠. 다섯 번째부터 해서 두 자리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추출한 결과는 02, 08, 05 자, 두 자리씩 떼어내서 연, 월, 일. 자, 슬래시가 들어가서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날짜 형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연도만 추출을 하고요. 앞에 2000이 자동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200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하며 나머지는 문자, 숫자, 공백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매크로 이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자, 매크로 이름은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백은 안 됩니다. 공백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공백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바로가기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0에서 9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 바로가기 키는요. 보통 뭐 입력하지 않아도 뭐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입력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입력을 하려면은 영문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숫자 아닙니다. 3번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자, 일단 그 보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그 말은 자, 워크시트에서 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어요. 일단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이 위치에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정의를 했는데 선택된 셀의 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매크로를 정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위치에다가 무조건적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은 절대 참조죠.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참조로 매크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임의의 위치에다가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요. 이것은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절대 참조로 기억이 되는 거고 상대 참조로 기록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셀에서 매크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4번 매크로를 기록 중 개발도구 탭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이 완료된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고 매크로를 이제 완료하는 순서만 아시면 되는데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기록 버튼 누르고 매크로 기록하죠. 쭉 작업합니다. 작업하고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어떤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겁니까? 자, 개발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버튼이 아니죠. 이 버튼이 아니죠. 이 버튼이 아니고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이 기록 버튼은 기록 중지라는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 중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 기록을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각 집단의 특성값이 아닌 것은 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엑셀에 있는 부분합이라는 기능은요. 전체 데이터를 부분이 이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부분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그림은요. 부분합이 적용된 결과가 되는데요. 일단 부분합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없고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을 때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이제 부분으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불합격자와 합격자를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렬을 통해서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분석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불합격자 개수가 몇 개인지, 합격자 개수가 몇 개인지, 전체 개수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어떤 분석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합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개수를 구한 것이죠. 개수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대해서 합계 구할 수도 있고요. 개수, 금방 개수 구했죠. 그 다음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에 대한 개수, 표준 편차,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황값은 아닙니다. 주황값, 가운데 있는 값이 주황값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은 보통 보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능에 포함되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주황값이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맞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 자, 반복할 행을 $3에서 $3. 자, 이게 뭐냐면은 세 번째 행을 뜻하는 거예요. 자,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행을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하였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실습을 해서 제가 개념 도와드릴게요. 이해를. 자,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필드명, 자, 이 부분이 필드명이죠. 필드명, 열이름 같습니다. 자, 필드명이 이렇게 한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쇄를 하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는 필드명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필드명이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 있었던 필드명은요, 첫 번째 페이지에 한 번만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이후부터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게 지역이고 이건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점수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 필드명을 다 넣고 싶을 경우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요. 시트 탭이 있습니다.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이 있어요. 반복할 행. 말 그대로 행을 계속 인쇄할 때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행을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행을 선택하면은 $3,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행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쇄 미루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도 세 번째 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이번에 모든 페이지에 3행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괄호에 알맞은 엑셀 차트의 종류는 자, 원형 차트를 개설한 것이다. 사실 이것만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원형 차트를 개설한 것으로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을 가지는 데 비해 이제 괄호 차트는 다중 계열을 가질 수 있다.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자, 원형 차트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은, 자, 함량을 표시를 했습니다. 함량을 표시를 했는데, 자,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를 할 수 있죠.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량이 A, 뭐, B1, B2, B3, 뭐, B6다, 뭐, 이게 뭐, 그, 비타민이라고 봤을 때, 뭐, 시금치다. 그럼 시금치에 대한 함량을 이렇게 원형 그 차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하나밖에 안 돼요. 원형 특성상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비율을 강조할 때, 비율을 서로 비교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원형이죠. 근데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원형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도넛 형태로 해서. 그래서 바깥쪽에는 뭐 시금치, 안쪽에는 뭐 두부 이런 식으로 함량을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지고 표시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도넛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죠. 항상 문제를 풀이할 때 그 해당 문제만 풀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풀이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면은 꼭 직접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을 하고 그 실습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학습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